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여러 이슈와 현안을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우리 지역 당선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읍 고창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는 후보자 신문으로 만나 뵀었는데 오늘은 또 이 당선인 신문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후보자 시절에 와서 여기서 토론을 했는데 네. 헬로비전에서 잘해주셔서 제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선자로 왔는데 네. 우리 방송국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정읍고창 지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정읍고창 국회의원 당선인 윤준병입니다. 4.15 총선에서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정읍고창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절대적인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뜻은 일을 좀 잘하고 대신에 품격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국회가. 이런 뜻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행동은 품격 있게 하되 일은 열심히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정치 신인으로서 상연을 준비하시기 좀 빠듯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4.15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응원을 보내주신 우리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하겠다고 약속 드렸던 정책 과제들 진행상 점검하고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 좀 하나하나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개원이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고자진이나 지역위원회 개편 작업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선거에서 69.78%는 좀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 3선의 유성엽 의원을 여유 있게 제치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요인은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첫째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좀 일 열심히 해서 변화를 좀 제대로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하나 컸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대 당인 미래통합당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내용들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 이게 아마 작용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가적 위기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조기 극복 문제, 그리고 촛불혁명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개혁 과제, 이걸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아무래도 정읍고창 선거구가 좀 화제를 모았던 이유가 이 3선의 유성엽 의원이랑 동기동창 사이 간의 대결로서 좀 화제를 보았었는데 이 선거가 좀 진행될수록 네거티브 양상으로 흐른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에서도 이 당시 유 후보와 설전도 좀 오고 갔는데 좀 화해는 하셨나요? 아직은 뭐 화해를 정상적으로 초기처럼 완전 보고는 안 됐겠죠. 이제 정책 선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상대에서 꽤 뭐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가지고 뭐 사회에 걸친 토론회에서도 그렇게 반복이 됐고 또 실제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이 반복돼서 사실은 마음의 상처를 꽤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선 이상을 넘어가는 느낌이 돼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선거는 선거고 끝났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입장에서 복원도 하고 또 전임자가 했던 내용들도 또 인수인계 받아야 될 내용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 과정도 개원 전에 한번 만나서 네. 뭐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이번 이제 21대 총선에서 당당하게 정읍구청 선거 당선자로서 이름을 올리시게 됐는데 윤준명 당선인님 이야기를 할 때 이 36년 공직 생활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전북도청에서 먼저 공직 생활을 시작하셨다가 서울시에 가셔서 쭉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이 36년간의 공직 생활 경험, 앞으로 4년간의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영향을 줄까요? 행정하고 정치하고 용어는 다릅니다. 네. 그렇지만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 네. 이 과정은 같기 때문에 그런 행정에서 했던 처리 능력, 뭐 이런 부분들, 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해내는 능력, 또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 구현, 뭐 이런 부분들은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직생활 속에서 녹여왔던 내용으로 그대로 구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정치인은 선거 과정이라는 내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또 다른 행정에서 느끼지 못한 과정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네. 공직 생활이 아마 앞으로 4년에 네. 큰 자산으로 활용이 될 거고, 또 공직 생활 과정에서 쌓았던 인적 네트워크가 우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큰 자산으로 활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번에 좀 대담을 준비하면서 이제 당선인의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윤준명의 파란 주전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읽어봤는데 예. 그 저는 그 주전자라는 진짜 일상생활에서 흔한 예. 이 가재 도구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예. 빗대어 표현했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이 주전자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제가 이제 공직 생활 할 때 주전자라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거기에는 공직 사회에서 공직자의 지켜야 될 내용이 네. 주전자라는 용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자 그러면 이제 네. 주인의식, 공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네. 또 전자는 전문성을 가져야 전문 관료로서의 네.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네. 또 자는 자신감을 가져야 제대로 생활을 한다 네. 하는 측면에서 주전자라는 용어를 자주 썼습니다. 그건 공직자가 지켜야 될 윤리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치인이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인이 돼야 될 덕성이 네. 우리 실생활 속에서 어린 시절에 많이 접했던 주전자 속에 네. 그런 덕성들이 녹여 있다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뭐 겸손하게 행동하는 문제라든지 네. 또 사회적 약자, 특히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이런 덕성, 네. 또 필요할 때는 자기를 기꺼이 내주고 험난한 길을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용기,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성인데 네. 그런 부분들을 실제 주전자 속의 덕성으로, 주전자는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잘하고 이용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서 네. 이번에 이제 주전자로 그런 책 제목을 잡았고 이제 파라는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파란이니까 네. 파란 주전자 이야기로 이렇게 네.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지난해부터 이제 고향인 정읍에 내려오셔가지고 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그 지역위원회 위원장 맡으시면서 거의 1년 가까이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보셨는데 윤준명 당선인이 바로 본 그 우리 지역 좀 어떤 모습이었던가요? 근데 지역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꽤 많으셨고요. 그래서 지역 발전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 많이 읽었고, 네. 또 국회의원이 되면 제발 안 싸웠으면 좋겠다는 주문, 뭐 네. 심지어는 하도 정치인들이 싸워서 정치 이 얘기만 나오면 TV를 끄신다는 네.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도 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 발전 제대로 하고 좀 수준 높은, 그래서 TV를 봐도 긍정의 바이러스 이런 게 전파돼서 네. 사회가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이런 거에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실제 인사드리면서 느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난 지 좀 오래 되셨다가 돌아오셨는데, 예전 고향의 모습과 지금의 정읍고창 좀 어떤 게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좀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다녔을 때만 해도 한 60년, 태어날 즈음일 거예요. 60년대 그 초만 해도 정읍만, 우리 정고창 포함하지 않고 정읍의 네네. 인구만 가지고도 그때 27만인가 됐었고, 와, 고창도 11만, 12만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정읍이 그 당시에 우리 14개 시군 중에 네네. 가장 인구가 많은 그렇죠. 시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 모습이나 이런 게 네. 확연히 다르죠. 네. 지금은 이제 인구가 11만 조금 넘는 이런 인구여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양쪽으로 차이가 있고, 네. 또 어린 시절에는 그냥 생활 그 자체가 네. 시골에서 해도 네. 모든 게 다 완결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네. 지금은 시골에서 모든 걸 완결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많을 때하고 인구가 줄어갈 때하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달라지고 있고, 농촌 지금 농업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 네.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농업에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제 공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1호 공약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좀 내세우셨는데 좀 자세하게 좀 이게 어떤 건지 개념이 좀 안 잡히는데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산업으로만 하면 우리 정읍이나 고창의 주 산업이 네. 농업, 어업, 축산업, 이게 이제 기본 산업입니다. 네. 기본 산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고 생활을 거점으로 유지하고 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면 생업 자체가 네. 일단 생활에도 지장이 없는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어야만 네. 실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산된 농산물이나 어산물, 축산물,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값받고 제때 팔 수 있어서 돈이 돼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인데, 네.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농업을 하거나 네. 뭐 이런 산업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기여하고 있지만 금전으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사회적 편익이라고 소위 이 얘기하는데, 네. 그걸 공익기능이라고 명명하죠. 네. 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 기능들이, 공익적 기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비록 거래되는 과정 속에서는 환산이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환산해서 네. 열악해져 가는 농촌이나 어촌에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 줄 때가 됐다, 이제는. 그래서 공익적인 기능들이 있는 부분을 네.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사회적 편익 인정하고, 네. 그거를 비록 시장 거래 과정에서는 환산되지 않지만 정부에서 그 내용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네. 반영해서 농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게 필요한 시점이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뭐 직불금 제도나 또는 공익수당 제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제대로 하고, 네. 이어서 그게 지속 가능성 있게 네. 운영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측면에서 기금이나 특별 회계를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할 필요가 있겠다. 과정에서 챙겨볼 생각입니다. 지역 경제 육성 또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 당선인께서는 이 일자리 늘리는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이루겠다, 이렇게 후보자 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전략 사업을 어떻게 좀 육성하실 계획인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우리 청년 일자리 중요하고, 뭐 꼭 청년에 한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시급한 게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이면 틀림이 없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우리 기본 산업인 농업, 축산업도 잘 돼야 되고 또 거기에 우리 산업적 기반도 제대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뭐 산업적 기반을 제대로 마련하려면 네. 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전략적 가치가 있는 산업들이 좀 입지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저는 지금도 우리 국가 산업 중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뭐 철도 산업, 네. 또 자동차 산업, 항공 산업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산업들을 좀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철도 산업 하면 우리 이반면에 정읍 이반면에 다원시스에서 네. 전동차 공장이 제작되니까 그걸 거점으로 해서 네. 협력업체도 좀 제대로 유치하고 전방 산업이나 후방 산업도 유치해서 지역이 철도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서 일자리를 담보하고 네. 또 우리 산업공단에 입주해 있는 뭐 KCFT가 이제 배터리 네.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SK에서 인수해서 네.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만큼 그런 산업도 좀 제대로 해서 앞으로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연관 산업들을 유치하거나 또 육성해서 그게 미래를 내다보고 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네. 발전시켜야 될 그런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고창 같은 경우도 항공 산업이 꽤 역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항공 산업과 연계되는 연관 산업 또 드론 산업 이런 걸 잘 육성하면 지역에 산업이 입지되면 우리 청년 일자리, 네. 지역 일자리가 좀 늘어날 걸 이렇게 보고 네. 그런 부분들을 전략 산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읍하면은 내장산, 그다음에 고창하면 선운사 이렇게 좀 대표적인 관광지가 우리 지역에 많이들 떠오르시는데 이 관광 산업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잘 지역 경제 발전과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좀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윤 당선인께서는 좀 어떠한 그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이제 우리 지역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장산, 선운산 뭐 이와 같이 자연 경관적인 요소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또 우리가 동학혁명의 성지인 것처럼 네. 역사적인 자산도 가지고 있고 네. 또 뭐 정읍사, 뭐 수제천 뭐 이와 같이 또 문학적인 내용도 가지고 있어서 관광 인프라적인 요소 이전에 우리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꽤 많아요. 네.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호기심이 유발될 수 있는 네. 스토리텔링을 좀 지금보다 잘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찾아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오시게 되면 네.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 네. 오셔서 여기서 머물고 또 쓰고 즐기고 네. 주무시고 이렇게 해야만 지역 경제에 네. 우리 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뒷받침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네. 인프라 요소를 제대로 갖추는데 특히 지역에 지금 보면 먹거리하고 또 숙박시설 문제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데 좀 역점을 두어서 네. 관광 인프라 좀 제대로 뒷받침하고 또 스토리텔링 잘할 수 있도록 네. 관광 우리 요소들 잘 네. 접목하고 특히 뭐 정읍과 고창을 지역 단위로 분리해서 볼 게 아니고 네, 네. 좀 묶어서도 보고 고창 오신 분들은 정읍도 좀 보시고 가고 네. 정읍 오신 분들은 고창도 좀 네. 보시고 가고 그러면서 오시면 이 지역에 머물면서 네. 양쪽에 내용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러시면서 여기서 먹고 자고 주무시고 네. 하면서 지역 경제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네. 틀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지역 간의 상생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이 정읍고창이 역사적으로 좀 같은 궤를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최근에 5월 11일 날 그 동학농민 국가기념일 때 그 황토현 전적대에서 열렸을 때 옷이 참석하신 걸 봤거든요. 네, 네, 그때 참석하셨는데 이 공약 중에 하나로 정읍고창에 동학 벨트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돼서 뭐 우리가 정고창이 뭐 발상지이고 성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04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꽤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된 갈등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적으로 서로 이제 네. 뭐 조금 감정이 상하는 네. 뭐 이런 과정까지 왔는데 뭐 이후에 여하튼 이제 국가기념일 지정이 작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앞을 내다보고 가야 되는 시점이다. 또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적도 있고 사건 과정이 있는데 사건 과정별로 다 네. 의미 있는 그런 사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정읍과 고창 간에 그동안에 좀 소원했던 내용들을 서로 피해의식 없이 이렇게 상생하려면 이제 예를 들어 고부에 우리 전봉종 장군과 네.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뭐 고창 뭐 무장 같은 경우는 손아중 장군과 관련된 내용이 네. 있고 태인의 김기남 장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조명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가치나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명하고 네. 그런 정신들이 제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하면 네. 그 과정 속에서 정읍고창이 동학혁명의 성지이고 발상지임이 네. 제대로 부각될 수 있겠다. 네. 그러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소원했던 부분을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동학혁명과 관련된 정신이나 철학이 네. 제대로 개생되고 선양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위 사업을 체계화하겠다 네. 하는 내용이 동학벨트로 이렇게 그게 바로, 표현됐습니다. 그게 바로 정읍고창 동학 벨트 조성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이제 좀 해결사로서 가장 강력하게 해결하겠다라고 좀 말씀하신 게 이제 지역의 묵은 현안들인데 먼저 좀 살펴볼 게 고창을 좀 먼저 살펴볼 텐데 이 최근에 좀 명칭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부창대교인데 노을대교로 좀 바뀌었는데 이 노을대교 건설에 대해서 이 고창 주민들께서 좀 윤 당선인께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약속을 드렸으니까 네. 그건 구현해 드려야 제 책무 아니겠습니까? 뭐 네. 해 드려야죠.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런 큰 산업을 또 네. 큰 사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지금 이제 부창대교와 관련해서 제5차 국도 지방도 기본 계획이 네. 수립 과정에 있는데 네. 그 과정 속에 지금 일괄 에타라고 그래서 네. 중요 사업들이 묶여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잘 마무리해서 네. 국도 지방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만드는 게 1차적인 과제고요. 네. 만약에 국도 지방도 기본계획이 반영되려면 이제 에타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네. 뭐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급선무고 만약에 에타 과정에서 네. 다른 결과가 나오면 에타 면제라도 받아서라도 네. 부창대교 또 노을대교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법제화라는 내용은 규범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사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성 있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이제 규범화 또는 네. 법제화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단계로 이끌고 네. 이어서 절차에 따라서 부창대교가 제대로 건설돼서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이제 또 고창군의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중 하나가 또 한빛 원자력 발전소 안정성에 관해서 좀 고창 국민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안정성 보호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온당한 정당한 피해 대비한 대안을 확실하게 좀 보장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거기도 한빛 원전과 관련된 내용은 쟁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안전성에 대한 네. 우려들,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이제 신뢰를 못 준 것이죠. 그래서 민간 감시기구나 이게 제대로 작동해서 네. 주민들이 안심하고 또 생활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볼 수 있고 네. 또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민간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 이게 한 축이어서 그 부분은 꽤 많은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상계획구역이 10km에서 30km로 네. 이렇게 늘어났어요. 일본의 사고 때문에. 아,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만큼 30km 늘어났다면 잠재적인 피해 구역이 늘었기 때문에 그 늘어난 구역에 대해서도 어떤 인프라적으로도 대비를 해야 되고 잠재적으로는 피해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이나 이런 게 뒤따라야 되는데 네. 늘리기는 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는 게 지금 음. 현실이어서 그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고 네. 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네. 재원 입장에서 보면 영광은 이제 소재지라고 그래서 원전이 입지하고 있는 소재지라고 그래서 네. 거기서 받고 있는 자원시설세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고창의 경우에는 거기 원전이 위치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걸 그렇죠. 제대로 못 죽이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번에 법을 좀 개정해서 자원시설세가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비상계획구에 확대된 부분에 대한 배려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문제나 네. 뭐 이런 작업들을 후속 조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과제가 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거의 70% 가까운 이제 지지율을 받으면서 당선이 되셨는데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고 당선된 만큼 책임감도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할 수 있지만 지역민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선거 과정에서 이제 인사장 발송과 공보물 허위 게재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혹시나 이제 앞으로 의정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뭐 선거 과정에서는 그게 위법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고발들이 됐으니까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하시겠죠. 네. 이제 수사를 받게 되면 저는 합법적인 틀 내에서 네. 한 행위라고 저는 보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법기관에서 수사나 네. 조사를 하게 되면 성실하게 그리고 충분히 소명해서 이런 불신이나 오해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윤준병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정읍, 고창, 지역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북 도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정읍, 고창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 4.15 총선에서 주신 뜻 무겁게 받아서 우리 지역 현안 제대로 해결하고 또 특히 정읍, 고창 지역 현안 해결하고 나아가 전북의 현안에 대해서도 전북에 함께 이번에 선출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제대로 현안 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역 발전을 넘어서 국가 발전 어젠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드립니다. 한편 그동안에 정치권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품격 있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또 품격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미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 통해서 지역민들과 자주 소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윤준병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